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은 무조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약보다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의사 상형철입니다. 의학은 항상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서양의학, 동양의학. 이 두 가지 의학은 병원, 의사에 의존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의학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연의학, 자연치유의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스스로 치유하는 의학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또 저와 함께 9988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치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변비, 세포가 변비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변비하면은 대장에서 대변, 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장에서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마찬가지로 세포가 변비가 걸렸다는 얘기는 세포에서 대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포에 변비가 걸려서 독소 배출이 못하면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비만이에요. 비만이 모든 병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병을 우리가 이런 병들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고요. 대사성 질환하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부터 시작되는 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03년인가요? 존스 홉킨스 의대 팀에서 이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또 영화배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캐서린 헵번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앓는 병이 이 파킨스 병이었잖아요. 떨리는 이런 병이었는데 이 뇌신경세포에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쌓여서 생긴 병이에요.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축적돼서. 하여튼 뇌신경세포에 독소가 변비가 걸렸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해서 노폐물 배출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세포의 변비를 비만하고 같이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특히 이 비만은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가 변비가 걸려가지고서 독소가 쌓여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 비만이 되고, 이런 물질들이 쌓이면서 대사성 질환을 만드는 주범이 된 거죠. 세포의 변비가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이 대사성 질환의 근원이고 암의 근원이기도 하다. 모든 병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내 환경은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의학계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우리 몸 안에, 장 안에 우리 세포가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도 100조 마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정도가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의 장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우리와의 어떤 조화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은 밸런스, 균형, 조화, 장내 미생물과의 그것이 우리 건강과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세포, 즉 장내의 어떤 환경이 건강하고 관련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장내 환경을 그래서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물론 이제 자연의학적인 방법에서도 그 한 가지 딱 들으라고 하면은 장내 100조 마리 미생물이 정말 균형 잡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장을 비우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고 비우는 거라는 거죠. 장을 비우면 그냥 알아서 합니다. 자기들이 균형 잡고 조화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장에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채움이 아닌 비움입니다. 비움. 장을 비우면 장내 미생물이 알아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은 장을 비우는 요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소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식입니다. 단식. 특히 우리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간헐단식이라고 하는 18대 6 정도의 하루 일상생활에서 그런 단식법이 장을 비우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장을 비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변비를 없애주는 식품, 식이섬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는 이 생채소나 생과일,
이런 통곡물이 건강에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하여튼 이 식이섬유는 이 소장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 복합 탄수화물로 수분에 의해 크게 부풀려져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대장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끈적이 역할, 끈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끈끈이 역할. 그렇게 해가면서 그 끈끈이 속에 수없이 많은 우리 몸의 독소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스폰지같이 빨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변의 용량을 늘려서 대변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장을 비우는 방법,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세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 방법은 삶이 릴렉스 하셔야만 장이 긴장하지 않고 긴장을 이렇게 탁 내려놓을 때 스스로 장을 비우게 되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 같은 것을 한번 가게 될 경우 잠자리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대변에 좀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 특히 수면하고 관련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긴장된 삶이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은 내 몸한테 이렇게 좋게 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대변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의 대변을 보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 거고, 두 번째는 대변이 바나나 모양의 자루변을 보게 돼 있어요.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서 일정한 부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황금색 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담즙이라든가 뭐 이런 소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해서 우리 몸의 장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독하지 않은, 대변 냄새가 독하지 않은 형태를 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에 뜨는 부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흡수율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식이섬유로 독소를 빼고 나머지 영양소를 충분히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역할을 장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장내 환경 좋아지는 한 가지를 얘기 드린다면 다시 결론적으로 장을 비우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헐단식법을 할 때는 수분이 들어있는 것은 충분히 먹으면서 해야만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잘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또 영양소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고 순환을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먹으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의 상태를 우리가 구성성분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수분이에요. 수분이 충분해야만이 독소가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좀 뭐 구성성분을 보면은 수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점막이라고 그래서 대장 안에서 다시 계속 자기들 세포들이 다시 오래되면 죽고 또 새로 태어나는 이런 점막들이 한 30%가 또 빠져나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이 한 40% 정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18대 이후 간헐단식을 하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부변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섬유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섬유가 많으면 그건 이제 소화 안 되는 영양소죠. 그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첫 번째, 옛날에는 이 식이섬유가 백해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노벨상을 타신 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녹즙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신, 식이섬유를 다 빼고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녹즙기도 만들고 막 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이 식이섬유로 인해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이 변은 물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기름 같은 경우가 많이 드시면은 이 대변이 이제 가라앉는다라고 식이섬유가 많아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조차도 다 흡수하고 다시 식이섬유가 그 찌꺼기만, 그 노폐물만 짱뜩 머금고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만. 그렇게 했을 때는 뜨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의학이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이 식이섬유의 역할로 인해서 장 안에서 탄수지방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방산을 우리가 안 먹어도 한 명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필수 지방산이다 해서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산을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뭘 원료로? 식이섬유를 원료로.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뜨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은요
야생동물은 대변이 한번 만져보세요. 독 없어요. 그냥 부석부석하고 식이섬유 같은 이런 것들만 찌꺼기만 잔뜩 남아요. 그래서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너무 막 기름진 대변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흡수에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효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뭔가요? 효소 하면은 건강,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9가지 영양소 중에서 9번째 영양소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왜냐면 제일 뒤에 발견돼요. 이게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이 영양소 중에서 가장 뒤에 이제 발견도 되고 이 효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영양소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먹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생명활동에 모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1940년대, 43년인가 그 효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에드워드 하웰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효소 영양학개론이라고 하는 이 논문 같은 책을 쓰시면서 그때 이제 생명의 불꽃이다라고 하고 중요성을 갖다가 이게 강조하기 시작해서 우리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여튼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면서 우리 몸의 하나의 일꾼입니다. 일꾼. 인체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공장이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먹고 세포 하나하나도 우리가 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생명의 불꽃, 즉 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효소에는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다, 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여튼 죽은 생명체에는 없고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효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동양에서 말하는 기운이라고 에너지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쓰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음식 효소, 살아있는 음식 속에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에 익히면 이게 45도 이상에서는 활성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끓여서 먹는 곳에는 효소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효소의 중요성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연의학에서 하는 속담인데 죽고 싶으면 죽은 음식만 드시고 살고 싶으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효소를 이제 정말 중요하죠. 이런 효소를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가 음식 효소예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 흡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소화 효소예요. 우리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 작용을 하는 것이 효소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것을 소화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혈액이 이제 돌아야 되잖아요. 세포 곳곳에 보내줘야 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대사효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음식효소는 살아있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살아있는 거에도 들어있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된장, 청국장 이런 발효식품 식품 속에서도 많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소화효소는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면 소화시킬 때 쓰는 이런 그때마다 분비하는 효소가 되는데요. 탄수화물 섭취하면은 뭐가 나오죠?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하면요. 프로타제라는 효소가 나와요. 이 효소가 이름이 아주 많아요. 지방 섭취하면은 리파제라고 하는 이런 효소들이 분비해서 우리 몸속에서 그걸 영양소로 만들어서 혈액을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세포한테 영양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소화효소는 우리가 침이라든가 이렇게 다 우리 몸이 알아서 그냥 다 할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위에, 췌장에, 장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되는 그 영양분을 갖다가 온몸에 이게 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항암작용도 하고 면역, 해독, 호르몬 작용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대사효소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부족해지면은 대사성 질환이 오는 거예요.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첫 번째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이런 검사상에서 수치상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대사효소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텔로미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수명과 관계되어 있는 이때 텔로머러제라고 하는 그 끝, 텔로미어의 그 끝에, 유전자 끝에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짧아지면서 우리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때 역할을 하는 것이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이게 아마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효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는 음식을 소화하고 혈액을 만드는 거라면 하나는 대사효소는 이 혈액을 잘 돌려서 호르몬도 만들고 면역도 만들고 우리 몸 안에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시소관계예요. 항상 시소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한 것을 갖다가 땡겨서 써야 돼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하나를 많이 사용하면은 다른 하나는 부족해지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과식하거나 아니면 자연식품에서 벌어진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소관계인 대사효소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사효소가 이렇게 부족해지면 대사효소가 처리할 또 중요한 이 독소 배출이라든가 지방을 분해한다든가 혈관을 청소한다든가 또 세균을 막 이렇게 무찌른다든가 이런 일이 힘들어지게 돼요. 대사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소화 업무가 과중할 경우에 항상 대사효소는 체내에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상당히 부족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독소와 어떤 활성산소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계속 세포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병이라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의 역할인데 시소관계 때문에 부족해지면 당연히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독소가 쌓이는 이런 대사성 질환들은 또 뭐 얘기하지만 워낙 중요한 거니까 대사성 질환의 대표가 여러분들 아시면 비만이에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특히 복부 비만 이래서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질환으로 시달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종착역은 암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 난치성 질환들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될 거예요. 소화효소를 이렇게 아끼려면 대사효소를 아끼든지 소화효소를 아껴야 되는데 대사효소와 소화효소를 아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아낄 수 있다는 거죠.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자연식품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막 불에만 익힌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정제 가공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효소는 반드시 부족하게 돼 있어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이게 부족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 빨리 늙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모든 병을 예방하는데 이 소화효소를 아끼셔야만이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스스로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는 길이다라고 하면은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악액질이 만들어지듯이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생활 습관을 하여튼 의학은 5가지로 항상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로하는 습관들 이런 것이고 네 번째가 자연환경의 어떤 문제들이에요. 5번째가 유전적인 문제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독을 만드는 길이 5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 몸은요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처음부터 타고나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속에 이 독소는 단 4가지 형태로 또 이렇게 딱 우리 몸속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만들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수용성 독소예요. 그냥 물에 녹아서 이렇게 있어요. 혈액이라든가 림프액이라든가 체액 이런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용성 독소입니다. 지방세포에 녹아 있는 거예요. 내장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내장지방을 많이 쌓이게 되면은 건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지용성 독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화성 독소라고 하는 거예요. 활성 상태로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세포의 고장을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금속 독소 같이 수은이나 비소, 이 카드뮴, 낙 같은 이런 중금속 독소, 환경오염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독소는 이런 것들이 또 세포막에 효소에 들어갈 곳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행한 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 네 가지 형태로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우리 몸이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또 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는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재밌게 사시면 다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독이 나가는 길은 5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대변이에요. 대변은 지용성 독소하고 뭐 수용성 독소 뭐 할 거 없이 다 빠져나가는 제일 중요한 통로입니다. 변비 걸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소변이에요. 수용성 독소가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변을 통해서 수용성 독소가 잘 빠져나가게 돼 있죠. 이 독소를 알 수 있는 것을 또 상당히 중요한 소변을 보고서 자기의 독소 상태를 알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색깔입니다. 색깔을 보셔갖고 노란색을 띄우든가 색깔이 좀 맑은 색이 아니면 수분이 좀 부족하다 해서 물을 조금 더 많이 드시는 이렇게 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소변에 거품이 많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거 마찬가지 독소의 표현인데요. 이것은 채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녹즙을 드시든가 채소를 많이 드시면 아마 사라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몸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빠져나가는 곳은 땀입니다. 땀. 피부의 땀은 수용성 독소와 지용성 독소가 같이 빠져나가. 그래서 정말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에서 주로 많이 권장하는 운동, 걷기, 또 풍욕 또 들어보셨나요? 냉온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동하는 것은 땀을 통해서 아니면 대소변을 통해서 독소가 잘 빠지게끔 하는 그런 운동법들이 건강운동법으로 이렇게 추천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저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제가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호흡인데요. 독소가 빠져나가는 길로 기화성 독소가 빠져나가는 이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호흡이 너무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호흡이 깊지가 않아서 너무 얕아 있는 사람들은 이 기화성 독소가 빠져나가죠. 활성산소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몸속에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우리가 답답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깊은 숨을 이렇게 쉬게 되는데 결국은 바깥에 있는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 같은 이런 물질이 조금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서 좀 세포 내에서 덜 생기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호흡의 길이, 호흡의 어떻게 보면 짧은지 얕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 것을 한번 바라보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5번째로 우리 몸의 온 전신이 다 해독기관이라고 그랬는데 5번째로 모발부터 시작해서 손톱, 발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중금속이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전신이 해독기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두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화장실에서, 목욕탕에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웃고 떠드는 과정에서도 매 순간 독소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방해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독소를 들어오는 5가지 길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이제 충분히 드시면 되는데 단순히 이제 이때 물을 가벼운 경우는 물만 드셔도 좋아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5가지 들어오는 길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건전한 생활 습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약이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해서 어떤 소변에서 혈액이 나오거나 하면은 염증이 있는 거니까 그때는 약으로 치료하시지만은 치료하시고 나서도 반드시 본인의 생활 습관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의 독이 들어오는 걸 전부 다 체크를 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제 바꿔가는 이것이 바로 치료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건강한 대변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로 진단을 했어요. 대변 색깔을 보고 물론 대변 색깔만 본 게 아니라 심지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보고 봤어요. 색깔도 보고 모양도 보고 냄새도 보고 맛도 보면서 병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전 시대에는 원시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병을 고치는 일이 다 무당이 하셨어요. 무당이. 주술사들이 이렇게 담당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의 병의 원인은
죄를 지은 거예요. 신한테 죄를 지어가지고서 신한테 잘못해가지고서 신이 내린 결과다. 벌을 내린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시대가 원시시대고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신이 아니야 그거. 내가 생활습관 잘못해서 병이 온 거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될 때예요. 이때 진단이 시작될 때가 바로 대변을 보고서 그런 것들을 알아낸 거예요. 하여튼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와서 질병을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서 벗어나가지고서 나의 문제, 즉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전인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이런 계기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시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대변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변의 색깔, 양, 냄새, 모양, 심지어는 먹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애완동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애완동물들은 대변의 상태로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애완동물 같은 뿐만 아니라 건강한 동물들은 변을 항문에 묻히지 않아요. 항문에 대변이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은 항문에 동물들이 뭐 화장지 갖고 땀나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다 항문에 묻지 않게 대변의 상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도 동일해요. 그래서 건강한 대변의 5가지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사람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은 첫 번째 특징이 대변 후에 화장지를 이렇게 닦았을 때 대변이 묻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저는 첫 번째 건강한 대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냄새예요, 냄새. 대변 냄새가 막 독하다. 그러면 이미 안에 독소가 몸 안에 병을 만들고 있는 초기 단계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귀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공용 화장실을 가끔 사용하잖아요. 또 집에서는 또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면 유난히 누군가 갔다 온 다음에 들어가면은 냄새가 아주 고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 누군가가 몸속에 독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 질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그걸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대변 냄새가. 세 번째가 대변의 색깔입니다. 색깔. 황금색이어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있고 내 몸 안에 있는 간에, 담낭에, 담집에, 위액에, 장액에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나오고 있다는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먹는 음식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색깔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바나나 모양 같은 이런 자루변이 이렇게 나왔을 때 건강한 대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가 부변, 물에 뜨는 변이에요. 영양이 완전히 흡수되고 말 그대로 노폐물, 찌꺼기만 장내에 있는 어떤 점액질과 함께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건강한 대변의 5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이요, 예, 맞아요. 약이 뭐 어떤 사람은 해롭다, 어떤 사람은 뭐 약이 왜 해롭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문제는요, 해롭다, 해롭지 않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약이 얼마나 이로운가요? 그런데 병이 올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서 한 주먹씩 약을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건강으로 가는 길일까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약들이 대부분 화학 합성물질이에요.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나온 게 지금 어제 다른 곳에 강의를 하다가 현대의학이 언제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1880년대에 비로요라고 하는 이 독일의 의학자죠. 그분에 의해서 현대의학, 세포병리학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세포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약을 이제 투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합성 화학물질이 나와서 진짜 우리 몸에 약으로서 이렇게 투약한 거, 현대의학이 시작된 것은 144년밖에 안 돼요. 즉 세포는 전혀 우리하고 정말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써서 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혈액이 탁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몸속에 약으로 먹으려고 해서 약으로 썼는데 반대로 우리 몸에 독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약이 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약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삶의 질도 좀 늘려주고 하는 작용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게 만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약을 먹게 되면은
노후의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병을 처음에는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시작된 이 약이 그거에 습관이 드시면 또 다른 병을 만들 수도 있고 건강하게 죽지 못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약에 의해서 생존율을 이렇게 높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노후의 삶의 질, 건강을 보장하지는 절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약을 아플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가지고서 한 주먹씩 먹는 약을 드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제가 특히 이제 또 노인 또 요양병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분이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약은 필요할 때 드시고 나머지는 독소가 들어간 5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약을 쓸 때는 급한 경우는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보장해 준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병이 왔다는 것은 본성에서 멀어지고 있다. 내 삶에서 어떤 생활 습관이 건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식의 본성에서 멀어지고 있고 마음의 본성에서 멀어지고 있고 습관의 본성에서 멀어지고 있고 온도의 본성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뜻이다. 병은 약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약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한 번은 생각해 보시고 약을 조금 내려놓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연 치유라고 하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보면 모든 자연의 어떤 본성에서 멀어지면은 병이 온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을 하면은 본성이 멀어지는 거예요. 식품의 본성은 원래 우리 몸에 효과를 내려면 9가지 영양소가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식품이고 우리를 건강을 챙겨주는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제로 건강을 챙겨 드신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습관, 음식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보충제를 가지고서 건강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챙기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이 과학자들이요, 암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베타카로틴 수치가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암 발병률이 낮다는 것을 알아내요. 오, 잘 됐어. 이제 베타카로틴을 보충제로 투여하면은 이게 이제 암이 치료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식품들을 또 이렇게 추출해가고 사용하게 된 거죠. 베타카로틴 어디에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파프리카, 당근, 노란색 채소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에 이제 하여튼 발빠른 제약업자들이 그런 곳에서 베타카로틴을 추출을 해낸 거예요. 제품을 개발해 갖고서 사람들한테 이걸 건강미생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500종류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500종류가 넘는 베타카로틴이 있는데 카로티노이드의 그 하급에 그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거 역시 1만 종류 이상이 이렇게 채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뽑아서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서로 조화와 균형과 밸런스를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효과를 내주는 거고 그게 우리 몸을 치료해 주는 것이지 한 가지 건강미생식품의 어떤 성분을 갖고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비과학이에요. 과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는 하나의 깃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체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을 해도 당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균형 잡혀 있는 그 당근이라고 하는 전체를 먹었을 때 우리 세포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항산화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좋은 예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요. 1980년대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인삼이라고 하는 특히 한국 인삼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인삼의 성분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주성분이 사포닌이다. 이렇게 해서 사폰 성분이 주성분이니까 사포닌을 추출해서 또 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재밌는 것은 물론 사포닌을 써가지고 사람한테 주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는 이제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밝혀졌지만은 재밌는 것은 사포닌을 그렇게 해서 인삼에서 다 빼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인삼을 가지고서 약으로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효과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인삼 효과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 성분이 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종류 이상, 10,000종류 이상의 그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을 때,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인삼 연구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로 더 이상 인삼의 성분을 뽑아서 쓰는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자연의 식품의 본성에서 벌어지면은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 식품의 그 본성은 9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이렇게 균형 맞춰서 들어있을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균형 맞춰져 있는 식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세포는 드디어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고 스스로 건강을 만드는, 이게 바로 세포를 배려하고 우리 몸을 배려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식품을 접근하시면은 아마 식품에 끄달려 다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식만 갖고 이걸 접근하신다면은 지금도 진시황 같이 불로초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축해서 먹어야 된다, 한 식품을. 네, 이랬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밸런스 균형이에요. 9가지 영양소를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는데 그 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 요게 균형 잡혀서 살아있는 식품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농축해서 쓰신다면은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섭취하는 되냐면 그분들은 즙을 내서 먹는 거예요. 녹즙을 만들든지 과일즙을 만들어 갖고 그걸 균형 있게 먹으면 그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아마 세포가 그렇게 들어왔을 때만 그 세포에 어떻게 보면 허기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녹즙보다 더 좋은, 아니면 과일즙보다 더 좋은 이런 방법이 있다면은 저도 아마 그렇게 환자들한테 다 시킬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방법은 과학의 한계가 있다. 물이 부족하든가 아니면은 효소가 없거나 이렇게 가공을 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추는 자연식품 속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살아있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현재로서는 녹즙 아니면 이렇게 진흙에서 먹는 거,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토케미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화이토케미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건데요. 이제 그냥 뜻으로 따지면은 식물성 생화학물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해석해보면 식물 속에 들어있는 천연 양리 성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모든 식물에는 이 피토케미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9가지 영양소를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발견된 순서예요.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서 8번째 발견된 거예요. 거의 이거 하나 발견됐다는 얘기는 노벨상 하나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9번째가 효소라고 얘기했고요. 8번째 발견된 것이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식이섬유가 먼저 7번째 발견돼서 또 식이섬유의 어떤 양리작용 이런 거에도 좀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물의 어떤 색과 향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식물의 색, 약, 이거 과학이 아니야, 비과학이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화이토케미칼, 피토케미칼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어떤 기능성 식품 포함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나오면서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제품이 된 거죠. 하여튼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도 버드나무에서 이 파이토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축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 약은 키나라 나무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거에서 발견돼서 추출해서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피토케미칼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카로토노이드일 거예요. 식물의 그 색깔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노란색, 오렌지색, 분홍색 이런 색 속에 들어있는 그 지용성 색소라고 얘기해요. 지방에 녹는 색소예요. 피토케미칼 중에서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아마 이 카로토노이드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 카로토노이드의 농도가 이게 높을수록 인간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연구가 된 거예요.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 조직 내에서 이 카로티노이드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이 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종류로는, 카로티노이드 종류로는 조금 생소한 언어일지 모르지만은 알파 카로틴, 베타 카로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비트라든가 시금치, 이런 브로콜리 같은 곳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듣는 이야기일 건데, 라이코펜, 이 토마토나 수박 속에 들어있는 이 붉은색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캡사이신, 붉은 고추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피토케미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플라보노이드예요. 플라보노이드에는 이 또 수많은 하위 계통의 파이토케미칼이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안토시아닌. 요거 이제 항산화 식품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안토시아닌, 붉은색이죠. 딸기, 붉은 포도, 뭐 감귤류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항암작용이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씨앗을 포함한 그 포도즙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황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황화합물, 유황 냄새 비슷하게 나는 것들이 되겠죠. 양파와 마늘 이런 것에 독특한 향이 있는데, 이 냄새가 바로 유황아릴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황아릴 성분은 유황화합물의 일종인데 강력한 항암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늘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또 양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모든 종류의 어떻게 보면은 채소, 이런 식품 속에, 특히 생채소, 이런 과일 속에는 이 효소뿐만 아니라 이런 피토케미칼이 충분하게 들어있다. 이 효소에 또 파이토케미칼에 어떻게 보면 저장창고다. 이런 식품이, 그래서 이런 식품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이죠. 피토케미칼이 충분히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면 그게 다 항산화 식품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자연식품에서 벗어나서 만약 가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불에 익혔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C나 효소가 열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겠죠. 하지만 피토케미칼은 찌거나 볶아도 영양 성분에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피토케미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익혀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막 1,000개, 5,000개에서 10,000개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암세포가 계속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세포의, 면역세포의 밸런스,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역세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피토케미칼이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 항산화 작용으로서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어떤 향이 우리 항산화 작용을 더 강화하고 좀 더 또 골고루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많은 이 피토케미칼 종류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이 레드푸드 색깔에 따라서 이 레드푸드라 그러면은 빨간색이잖아요. 토마토하고 사과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 그 피토케미칼 대표적인 안토시아닌 들어있잖아요. 라이코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먹으시면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옐로푸드 뭐죠? 노란색 복숭아, 옥수수에도 들어있고 노란색이잖아요. 이런 거에는 카로티노이드 많이 들어있죠.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푸드라고 하는 거죠. 푸른색, 상추, 브로콜리 이런 거에는 충분히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엽록소, 클로로필 이런 정말 우리 세포의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블랙푸드, 검정색이죠? 검은 깨, 건강에 좋다고 여러분들도 많이 찾으실 거예요. 이렇게 또 검은 콩 이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안토시아닌 그리고 이런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푸드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항산화 이 식품 중에는 화이트푸드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마늘, 양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양배추 이 속에는 알리신이라든가 이소프라본이라든가 안토크산틴이라든가 이런 피토케미칼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몸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 몸이 자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피토케미칼을 접근하시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색깔과 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피토케미칼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세포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첫 번째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강력한 항산화제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암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암 환자가 드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관 손상을 막는 작용을 해요. 항산화제하고 뭐 같은 비슷한 역할이지만 하여튼 혈관의 손상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면역계를 강화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호르몬 대사를 조절해주는 이렇게 하나의 균형 잡힌 이런 식품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의 그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자연식품을 여러분들의 건강식품으로 피토케미칼의 공급원으로 그냥 사용만 하시면 여러분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혜를 더 발휘하셔가지고서 한 가지 파이토케미칼보다는 세 가지 이상의 여러분들의 식품이 골고루 먹어라 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세 가지 이상. 암이 걸리지 않으신 분은 세 가지 이상의 잎채소와 두 가지 이상의 뿌리채소를 음식으로 드시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 몸이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암 환자는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5가지 이상의 잎채소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3가지 종류 이상의 뿌리채소를 함께 사용하셔서 이런 식습관이 여러분들 항산화하는 피토케미칼을 공급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본성, 음식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에서 멀어지면은 병이 온다라고 하는 자연의학적인 하나의 방법이죠. 또 하나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 다 알고 있어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이런 식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태우해 주시면 반드시 내 몸은 바로 나한테 증상의 호전이라는 걸로 보답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피토케미칼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소는 이제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제일 뒤에 발견된 영양소다. 그래서 9번째 영양소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효소 뭐라고 했나요?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불꽃. 이것은 살아있는 식품에 들어있어요. 신선한 자연식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발효식품에 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된장이라든가 청국장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하여튼 효소는 신선한 생과일, 생야채 이런 속에 많이 들어있다. 불에 익히지 않은 곳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콩을 주재로 해서 콩은 생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된장, 고추장, 낫또, 김치, 이런 거에도 발효시킨 식품 속에서는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이런 발효된 식품, 신선한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또 효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효소의 가장 특징은 열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식으로 좀 알고 계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효소는 45도씨에서 이렇게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55도씨 정도 되면은 효소가 죽기 시작해서 100도가 넘으면 전멸입니다. 전멸. 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 청국장 끓이실 때 팔팔 끓린 같이 끓여버리시잖아요. 우리 조상이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세요. 이게 이제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갖다가 고초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볏짚 속에 많이 살아요. 메주라고 그러죠. 콩을 싼 거. 그것을 이제 매달게 되는데 이때 주로 뭘로 쓰느냐면은 볏짚을 쓰는 거예요. 근데 현대 와서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볏짚 속에 그 고초균이 많이 살아서 메주가 썩지 않고 잘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 고초균은 85도 정도에서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을 여러분들이 끓여 드실 때 다 끓인 다음에 뒤에 넣는 거. 요즘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하여튼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싹 뿌려서 드시면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영양소 그대로 살아있는 효소를 갖다가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소가 부족해진 음식을 계속 섭취하시면 빨리 늙습니다. 피부 미용을 해서 딱 하는 것보다는 효소가 듬뿍 들어있는 생채소, 생과일 이런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덜 늙게 되고, 갑자기 이렇게 조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죽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효소의 문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비만의 원인이 되는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오는 것들 다 효소하고 관련돼 있다. 특히 암을 비롯해서 뭐 이런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은 효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발효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그 식품 중에 물론 생채소에 생야채들이 있지만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생즙이에요. 생즙. 즙 내서 드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현대에 아직은 없어요. 그 생즙을 해서 드시게 되면 그 안에 80여 종 이상의 효소가 발견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효소들이 80여 종의 효소를 여러분들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효소 뭐 사서 드시지 않나요? 유산균이 좋다 하면 유산균 사든지 이거요. 그냥 80여 종이 그냥 공짜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즙을 해서 드시게 되면은 생과일 주스나 이런 생야채, 녹즙 같은 거 이런 건강에 좋은 이유가 이런 효소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 제철에 싱싱한 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봄철 되면은 봄철 나물이 나오고 가을에는 또 가을철 나물 나오는데 이런 나물들을 이게 잘 발효된 식초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담궈뒀다가 이 밑반찬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겨울에도 하우스에 들어있는 뭐 싱싱한 채소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했다가 좀 드시면은 이게 바로 항암제, 항산화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먹는 것은 요즘은 이제 콩잎 피클을 제가 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조금씩 줄이기도 하는데 그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다들 좋다고 하시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는 꼭 담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양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요. 자생양파 피클 같은 거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하시려면 콩을 갖다가 초에다 담아 넣어서 그 생콩을 갖다가 담아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같은 것도 초란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식초예요. 이렇게 해서 내 몸을 그런 식품으로 즉 효소가 듬뿍 들어있고 파이토케미칼도 풍부한 이런 식품으로 내 몸을 이렇게 대우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알아서 치유해 준다고요.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예요. 이 자연 식단은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젓가락이 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번 더 체험하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막 같이 넣고 막 끓여오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다 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푸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된장에 들어있는 정말 많은 종류의 같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이것만큼 더 좋은 효소 섭취가 없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서 꼭 섭취해야 되냐 나 유산균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진정한 건강을 좀 원하신다면 이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아라고 해서 쌀에 보면 이제 발화할 때 거기 발화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모든 식품에는 그 속에 효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얘가 이제 발화해가지고서 나중에 커서 또 번식도 해야 되니까 생명체가 제일 많이 농축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효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개를 익혀먹는다라고 하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효소가 좋다니까 그것만 또 이렇게 해갖고 효소가 단순히 효소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영양소, 쌀이라고 하는 다른 영양소다라고 균형을 맞춰 있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관련이 깊어져요. 효소만 영양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어느 곳이 더 많다, 적다 보다는 균형 잡혀 있는 것을 드심으로 인해서 세포는 재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다고 하는 건 막 욕심, 내려놓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미, 그대로 있는 현미를 잘 적절하게 잘 드시는 것이 충분한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효소 개념으로만 본다고 해도 그렇고 영양소 개념으로 본다고 해도 그렇게 드셨을 때 여러분들의 세포가 허기를 채울 수 있지. 좋은 거 하나만 드시면은 나머지 허기가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좋은 영양소 하나만 많이 드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8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세포는 계속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잘 먹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한 100년 전에 두 분에 의해서 이게 발견돼요. 서양과 동양에서. 서양의 막스 거슨,
동양의 니시가초조라고 하는 정말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돼서 이것을 이제 마음의 허기와 세포의 허기를 같이 채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방법은 가르쳐 드렸는데 이 방법은 그렇게 막 100년간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사용하는 내가 제대로 사용을 안 하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따라하시면 누구나 다 가능한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같이 채울 수 있고 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잘 먹는 다이어트.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이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가요? 놀랍게 가능합니다. 여튼 잘 먹는 다이어트를 이게 하시려면은 일단 칼로리 식단표를 일단 버려야 돼요. 칼로리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지식의 개념, 물질의 개념으로 이걸 그냥 단순히 접근한다면 이건 불가능한데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식단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백 가지의 어떤 다이어트 종류가 있지만 유행처럼 왔다가 유행처럼 사라지잖아요. 다이어트는 본능하고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성에서 벗어나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다이어트가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면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만들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믿고 하겠지만은 그 다이어트라도 기본 원칙은 하여튼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있죠. 애킨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그거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요. 3개월, 4개월까지는 괜찮아요. 7개월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만 먹는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게 그래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전간증을 치료하는 이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종종 많이 하죠. 어린 나이에 뭐예요? 아이들의 전간증을 해소할 때 이게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다른 다이어트를 지금 암 환자나 이런 다이어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검증이 좀 덜 돼 있고 결국은 몇 년 하다가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도 숱하게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도 사실은 잘 하셔야 돼요. 좋기는 한데 세포의 허기를 채우는 것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허기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훈련을 하셔야만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과일만 먹는 과일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뭐 막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평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갔을 때는 반드시 또 과거로 되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다이어트들은 연구에 의하면 1년간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혹 의지가 강한 사람은 1년까지도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2년 뒤에 3년, 4년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일단 없더라. 반드시 요요라고 하는 마음의 허기에 의해서 생겨진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9가지 영양소라고 하는 이 균형에 맞지 않는 본성에서 멀어진 이런 식생활로는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동시에 채울 수 없다. 하여튼 본성과 싸우지 않는 어떤 음식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잘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2년을 해도 평생을 해도 질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식단을 짜셔서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암, 비만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으로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말이 딱 맞을 건데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제가 자주 쓰게 되는데, 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동양이나 서양의학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의학이고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연의학은 철저하게 자기가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분별이 되는데 정말 심플해요. 알면은. 모르면 여러분들이 평생 아마 이런 방법을 아마 전혀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면 이미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충분히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결국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함께 채우는 그런 방법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키시면 돼요. 음식 먹는 순서를 지켜라.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드시라는 거예요. 뭐가 좋나요? 과일 좋잖아요. 음식 먹는 순서 과일. 밥 먹기 30분 전까지만 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채소 정말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생채소에는 여러분들 식물성 단백질 좋죠? 식물성 단백질에 해당하는 두부와 아니면은 낫또도 괜찮아요. 청국장도 괜찮습니다. 된장도 괜찮습니다. 이걸 양념 삼아서, 핵심은 두부를 양념 삼아서 여러분들 한번 채소에다가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질리지 않고 평생을 드셔도 괜찮은 식단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인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생채소에다가 두부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싸셔서 건강에 좋은 거니까 먼저 충분히 드셔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먼저 드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은, 과일은 30분 전.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또 같이 두 가지 합쳐지면은 또 과잉에서 또 영양소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30분 정도면 충분히 우리 몸 안에서 소화와 대사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생수는 밥 먹기 전에 10분 전까지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생채소와 두부를 싸서 드시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포인트.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갖다 섞어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9가지 영양소를 균형을 이룰 때,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세포는 허기를 더 이상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해야만 마음도 몸도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섞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다. 섞어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자연의 하나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잘 먹는 다이어트는 음식 먹는 순서와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지키게 되면은, 대신 어떤 조건이냐면 맛있게 먹으셔야 됩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는다라고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하고 싶다, 막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순서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반찬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음의 허기와 세포의 허기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자연 식단을 기본으로 해서 식단을 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잘 먹는 다이어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임상에서 진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환자들한테 하고 있고,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드시는 분의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런 식단, 그리고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하고 비만하고 원인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들으면은 저 욕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인 동일해요. 그리고 치료도 동일합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암도 비만도 원인이 다 생활습관 때문에 온 거예요. 생활습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로 그냥 쉽게 나누시면 돼요. 4가지 생활습관에 의해서 원인이 비만도 암도 오기 시작한 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음식. 동의하시나요? 음식이에요, 음식.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들이 긴장된 삶, 스트레스, 이런 마음 때문에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입니다. 과로하는 습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습관들. 네 번째,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우리가 온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온도가 떨어지면은 생길 수 있는, 비만도 암도 다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차가운 이런 온도가, 불균형이 일어나주는 우리 몸에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비만과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음식의 차원에서 보면은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는 걸 드셔야 되는데, 너무 가공한 건 뭐 드신 거 정제하고 가공하고 막 입에 좋은 걸, 세포에 좋은 걸 드셔야 되는데, 세포가 허기지다고 하는데 자꾸 입에 좋은 것만 채우시다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불에 익힌 음식,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불에 익히지 않은 음식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마음이죠.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본성은 뭘까요? 거기서 멀어지면은 비만도 오고 암도 와요. 마음의 본성은 여러분 뭔가요?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괴롭게 살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혹시 아프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는 본성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에서 멀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만도 오고 암도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제 마음의 허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마음이 여러분 허기지면은 여러 가지 진짜 병이 옵니다. 비만과 암이 원인이 그래서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좀 상냥하게 하는 방, 자신을 배려하는 이런 삶이 마음의 본성으로 가까이 가는 이런 방법이다. 그리고 비만과 암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보여져요. 하여튼 첫 번째가 음식, 두 번째가 마음인데 저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음식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과로의 습관의 본성이에요. 과로하는 습관, 왜 그런 습관에 우리가 본성에서 벌어졌느냐. 그런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과로하고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만과 암의 동시에 같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온도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둘 다 대사성 질환이에요. 비만도 암도 대사성 질환이에요. 손발, 아랫배가 차갑다. 뭐 이렇게 되면은 온도의 본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순환이 고장나는 이유는 이 위에 세 개 것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온 거예요. 온도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병이 하나씩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암도 비만도 모두 이런 본성에서 멀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둘 다 어떤 생활 습관의 질환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고요. 불건전한 이 생활 습관의 핵심 포인트는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은 무조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밖에 우리가 생활 습관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세포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포 차원에서. 비만을 일으키는 어떤 지방세포와 암을 만드는 그 암세포가 놀랍게도요, 색깔도 희끄무리하니 비슷해요. 모양도 이렇게 퍽 퍼져가지고서 땡땡한 힘이 사라졌어요. 또 모양도 비슷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원인도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종양방사선과 의사한테 이 배움을 제가 사실은 좀 얻었는데요. 하여튼 그분의 얘기가 맨날 이제 방사선을 하시는 분이지만은 이 수술실에도 자주 찾아가신다고. 색깔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암과 비만에. 하여튼 색깔은 회색이고 모양은 무르고 약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인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되는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이 독소가 우리 세포를 어떻게 보면은 독소로 작용해서 결국은 어떤 때는 비만으로 가고 어떤 때는 암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세포에 쌓이면 활성산소가 비만이 되는 것이고 암세포에 쌓이면 암이 되는 거예요. 비만은 독소 한 2단계, 3단계, 암은 독소 4단계, 5단계. 원인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만과 암의 몸 세포로 봤을 때 공통적인 것은 음식의 불균형, 어떤 마음의 문제 이렇게 해서 생기는 풍요병에 해당된다. 마음의 욕심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그래서 우리가 풍요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넘쳐서 악액질이 돼서 독소가 돼서 우리 몸에 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악액질이라고 하는 이 독소라는 것은 지방세포에 쌓이느냐 암세포에 쌓이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만과 암은 모두 마음의 허기로부터 시작되는 몸이다. 긴장되는 삶으로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세포의 허기로 착각하셔가지고 계속 드신 거예요. 어떤 것을 정제, 가공한 탄수화물을 드신 거예요.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어서 풍요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음식도 마음도 비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관심 있고 또 이런 것을 치료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두 가지의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라는 것을 잘 구별하셔가지고서 건강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인이 똑같다는 얘기를 같이 또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 암을 해결하는 방법 종류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또 한번 반복하는데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면 돼요. 이 세포와 허기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그걸 막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해결하겠다? 예,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다이어트가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검증된 다이어트만 300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2년 지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을 건사해본 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불나방 같이 그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 그런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연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익히셔야 된다. 오늘 또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재미있으시고 유익하셨다면 뭐 이렇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이런 마음의 릴렉스함 갖길 바라시고요. 여러분들 좀 더 오늘 또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좀 지내셨으면 그게 바로 건강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